자, 151페이지부터 저당권이 나오죠. 저당권의 의의는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요. 설정 등기를 통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 저당권이다. 뭐 이런 얘기고. 2번 성립해가지고 약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설정계약과 등기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그래서 1번 계약의 당사자가 나오는데요. 가끔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거든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고요. 갑은 뭐죠? 채무자입니다. 자, 일단 저당권은 어떻게 성립하는 거냐면 저당권자하고 저당권 설정자가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람으로써 저당권이 뭐죠?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정성 수반성이죠.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도 없고 채권이 이전되면 저당권도 어떻게요? 쫓아가니까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저당권은 설정해 주는 사람은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고요.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라면 이걸 뭐라 그러죠?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죠. 제가 돈을 빌려서 제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했다면 채무자가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인 거고 제가 돈을 빌렸는데 제 친구가 저 대신 담보를 설정해 줬다면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고요.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물상보증인이라고 하죠. 그죠? 요즘에는 보증 쓰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집을 샀을 때 저한테 보증 쓴 친구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벌써 한 15년, 20년 전이니까 해줬는데, 근데 그게 막 지금도 굉장히 고맙고요. 그래서 그 친구 2명한테는 아직도 뭐죠? 항상 마음에 짐이 있고 그런데 아무튼 제3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누구죠? 물상보증인 거죠. 그럼 그 잠깐 볼게요. 1번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뭐죠? 제3자. 2번 저당권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당권자는 채권제 하나는 것이 원칙. 부수성이죠. 부수성이 무슨 말이죠? 부정성, 수반성을 줄여서 부수성이라고 해요. 이나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피담보 채권이 제3자에 기속되어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금저당권 등기는 뭐죠? 유효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불일치되어 있어요. 이러면 원칙 무효입니다. 무효.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뭐한 경우가 있어요? 유효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뭐죠? 2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째, 채권자, 채무자, 제3자, 3자 간에 뭐가요? 합의가 존재하고요. 2번째, 제3자를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 실질적 채권자라고 볼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뭐죠? 유효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 민법 뭐가 중요해요? 원칙이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칙을 확실히 기억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불일치된 경우에는 유효하다 그럼 뭐예요? X예요. 또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유효하다 그럼 뭐예요? X예요. 원칙은 뭐죠? 무효입니다. 이유는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어떻게 해요? 같은 사람이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의 객체해가지고 민법상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물건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그러면 X예요. 왜 그러냐면 저당권이라는 물건은 부동산과 같은 물건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뭐에도 권리에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물건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물건입니다. 다만 항상 물건인 것은 아니고 물건이 아닌 것이 객체가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저당권.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라는 말은 저당권의 객체는 지상권과 전세권과 같은 뭐에도 권리도 객체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물건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고요. 2번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것들은 우리 민법하기도 버겁잖아요. 그죠? 이거 외울 게 아니라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 피담보 채권 무슨 말이죠?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말하는데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무제한. 그죠?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뭐 꼭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다. 비금전 채권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뭐죠?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고요. 2번 현존 채권 가능하고 장래 채권, 불확정한 채권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교재 불가능한 경우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뭐죠?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무제한이고요. 따라서 이러이러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다 뭐가 돼요? X가 된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저당권의 설정 등기해가지고 필요적 등기사항, 임의적 등기사항은 볼 필요가 없겠죠. 왜요? 그거는 등기법, 공시법에서 나올 문제지 뭐죠? 민법에서 나올 문제는 아니니까요. 판례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요 얘기가 또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박스 밑에 3번 존속기간 제한 없고 4번 법적 성질에서 타물권이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뭘 갖지 못하죠? 저당권을 갖지 못한다. 2번 약정담보 물권이고요. 3번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충구권이 인정되지만 뭐는 없죠? 반환 충구권은 없다.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충구권만 있다. 왜 저당권은 반환 충구권이 없죠?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물권법 다 끝나고 오고 있는데 물권 중에서 반환 충구권이 없는 물권 세 가지는 대단히 중요하죠. 물권 중에서 반환 충구권이 없는 물권. 지역권, 유치권, 저당권이죠. 요 지역권, 유치권, 저당권은 이유는 다르지만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반환 충구권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담보 물권의 통유성 해가지고 뭐 부종성, 수반성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에 효력해서 1번 뭐가 있습니까? 우선 변제적 효력이죠. 자, 이걸 우리가 저번주에 했던 내용으로 대치되는 거죠. 경매가 됐을 때 권리의 소멸 여부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고,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고요.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멸되는 권리가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순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저당권도 결국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경매가 되면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360조가 나오죠.
일단 이런 문제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이 채권의 범위죠. 법정에 나와 있죠. 원본, 원금 담보가 되고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위약금도 담보가 되고 이자도 담보가 되고요. 지연배상금, 지연 손해배상금도 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돼요? 담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실행비용, 경매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 이 얘기거든요. 여기서 은근히 시험 문제 잘 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것은 원본 위약금 이자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고요. 지연배상금이나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자는 뭐죠? 무제한이고요. 지연배상은 몇 년분이죠? 1년분에 한한다. 아주 시험이 잘 냅니다. 그래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지연배상금은 몇 년분이요? 1년분만 담보가 되고요. 이자는 뭐죠? 무제한으로 담보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목적물의 범위에서 1번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뭐죠? 종물에도 미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층 건물이 있는데요. 요 1층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어디에 돼? 1층에. 그리고 나서 2층으로 뭐가 됐냐면 증축이 됐습니다. 그럼 저당권 효력이 2층까지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문제는 결국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을 하게 되면 저당권 효력이 어디까지 미쳐요? 2층까지 미치므로. 왜요?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뭐에도 종물에도 미치니까요.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2층까지 다 무엇을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저당권 효력이 어디에는 미치지 않아요? 2층에는 미치지 않으니까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2층에 대해서는 무엇을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다른 거는 안 따져요.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가지고만 따져요. 따라서 요 증축된 부분이 무효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요. 또 증축을 저당권 설정 전에 했는지 후에 했는지 그것도 고려하지 않고요. 또 증축된 부분이 경매 과정에서 담보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부합되면 저당권 효력에 미치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뭐 되지 않았으면요? 부합되지 않았으면 저당권 효력에 미치지 않아요. 종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에 타이어가 있단 말이죠. 자동차는 물론 뭐죠? 주물이고 타이어는 뭐냐? 부합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합되려면 분리할 수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타이어는 카센터에 가가지고 빼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금방 빼잖아요. 근데 이 타이어가 가치가 있으려면 자동차와 결합돼야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종된 물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종물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달라붙었는데 뛸 수가 없으면 뭐예요? 부합물. 뛸 수는 있지만 떼봤자 존재 가치가 없는 물건은 뭐죠? 종물. 이런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자동차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 효력이 어디에도 당연히 효력이 미쳐요? 종물. 타이어에도 당연히 그 효력이 어떻게 해요? 미친다. 따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 소유권뿐만 아니라 타이어 소유권도 함께 뭐죠?
갖게 되고요. 다른 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저당권 설정 전에 타이어를 달았는지, 설정된 후에 달았는지, 그런 거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고요. 경매하는 과정에서 이 타이어 가치가 담보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액이 부합물에도 미치고 뭐에도 종물에도 미치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 제가 좀 게을른데 전에 한번 이제 타이어를 이제 타이어가 오래되면요. 어떻게 되죠? 이제 금이 없어지고 맨들맨들해져요. 이렇게 맨들맨들해지고 이제 완전 F1 포뮬러 1 타이어 같이 그죠? 더 지나면 이게 뭐지? 까여가지고 이 안에 철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철사들이 보입니다. 저 대단하죠, 그죠? 근데 이제 엔진오일 가려 갔더니 엔진오일 가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펑크가 나면 바람이 서서히 빠지는데 이 상태면은 뻥 하고 터지기 때문에 구르고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이러고 다니냐면 그 차를 팔까 말까 고민 중이었어요. 근데 팔면은 아깝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막 죽는다 그래가지고 타이어를 갈았어요. 갈고 나서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5일 만에 팔게 됐어요. 근데 이게 중고차 그때 250만 원 받았거든요. 250만 원 받았는데 타이어를 그때 20만 원 줬나? 그래서 제가 타는 사람한테 타이어 간지 5일밖에 안 됐으니 이거 좀 타이어 값 좀 쳐달라고 그랬더니 안 쳐주더라고요. 왜요? 자동차 팔면 타이어는 뭐죠? 당연히 쫓아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언제 갈았는지 그건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2번 과실이죠. 저당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과실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월세, 차임이죠. 그럼 이런 얘기죠. 제가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렸는데 그 아파트를 세를 줬으면 월세는 누가 받는 거예요? 제가 받는 거지 저당권자인 은행이 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요. 다만 수취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냐면 압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압류하기 전까지는 과실 수취할 수 없고 과실 수취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저당권 설정자에게 있습니다. 3번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력이 미칩니다. 자, 이런 문제겠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럼 을은 남의 땅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지상권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죠? 임차권일 수도 있겠죠. 저번 주에 이런 거 했죠. 이런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이 전세권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쳐요?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도 어떻게 해요? 미친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하면 경락인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임차권도 어떻게 해요? 함께 취득한다. 기억나시죠? 이게 뭐래요? 저당권으로 바뀐 거죠. 그죠? 건물에 관한 저당권은 토지에 대한 어디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쳐요. 따라서 저당권자 경매를 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저당권, 임차권도 어떻게 해요? 함께 취득하게 된다. 이런 취지죠. 그 다음에 물상대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판례가 나온 1번 부합물, 종물에 효과가 미치는데 저당권 설정 전인지 후인지 뭐죠? 따지지 않고요. 또 과실은 뭐죠? 저당권자에게 수취권이 없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해가지고 말이 더럽게 복잡한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지 않죠?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죠. 그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등기가 무효인데 요 무효인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전 등기 받으면 우린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으니까 요 등기가 무효면 요 등기도 뭐요? 무효다. 이런 얘기예요.
을의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도 뭐죠? 무효죠.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요 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전 등기 받았더라도 그 등기는 뭐죠? 무효다. 계속 반복적인 얘기거든요. 따라서 저당권 등기가 뭐예요? 무효인 상태라면 그 무효인 등기를 이전 등기 받아봤자 이 등기도 뭐예요? 무효니까 저당권을 뭐 할 수 없어요? 취득할 수가 없고요. 소유자는 이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넘겨보시면 3번 지연이자는 몇 년분만 담보가 됩니까? 1년분만 담보가 된다.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4번은 뭐죠? 요거죠. 건물에 저당권이 있다면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경락인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나 임차권도 함께 뭐죠? 갖게 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관한 문제 5번이 그 문제고 그 다음에 6번 해가지고 6번은 뭐죠? 요거죠.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뭐가 돼요? 불일치되면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효다. 왜냐하면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저당권자가 과실소취하려면 압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 8번은 뭐죠? 요거죠. 증축된 부분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미치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으면 저당권 효력이 증축된 부분에 미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또 나와 있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저당권과 용익관계 가지고 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고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고요. 또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잖아요? 소멸됩니다. 요 세 가지고요. 연습하는 의미에서 판례 한번 볼까요? 판례 1번 저당권 설정 등기와 대항요금 임차일에 대항요금의 확정일자가 같은 날에 이루어졌어요. 뭐가 빠르죠? 저당권이 빠르죠. 그죠? 왜냐하면 대항력은 뭐예요? 주민등록한 이길날 생기잖아요. 그죠? 그 오늘 같이 했다면 대항력은 뭐죠? 다음 날이고 뭐가 빨라요? 저당권이 빠르니까 경매가 되면 이 임차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죠. 그 다음에 2번은 뭐 소임차 보증 문제니까 여기서 신경 쓸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 발생하고요. 그 건물이 무효가든 미등기든 뭐 하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죠. 4번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 꼭 완성될 필요는 없어요. 4번 보시면 저당권 설정 당시 장차 완성된 건물의 규모, 종류를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건축이 진척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완성된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꼭 뭐까지? 완성될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에 같다면 법정지상권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6번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 전에 했죠.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 그러면 머릿속에 확 그림이 안 떠오르세요? 이런 거잖아요.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인데 우리 요건을 갖추어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에 을이 건물을 병에게 뭘 했어요? 양도를 해서 병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 누구죠? 병이죠. 기억나시죠? 병은 아직 뭐는 없어요? 지상권은 없다. 그래도 갑의 병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을의 병에게는 지상권이 없지만 을에게 아직도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고요.
따라서 병은 을을 대의해서 갑에게 지상권 설정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다만 지상권도 없이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니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된다. 사분법칙에서 보시면 이런 거죠.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친다라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그죠? 자, 질문 오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2번에서 뭐가 나오죠? 일괄경매 청구권이 나오고요. 시험에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기쁘시죠? 한 번 딱 끝낸다는 게, 그죠? 그죠? 항상 이게 마지막 되면 기분이 째져요. 그죠? 근데 저, 눈이 말씀드리지만, 그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죠? 연습이.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늦게 오신 분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시기 전에 뭐죠? 모의고사 풀듯이 문제를 푸시고 오시고, 다음 주는 어디까지 한다고요? 통정 허위 표시까지 할 거고요. 푸실 때 답은 체크하지 마시고 채점을 하시면서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뭐죠? 체크하시고 오셔라. 그죠? 이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도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거 좀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1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솔직히 제가 사법시험을 35가지 봤으니까 뭐 횟수만 따지면 15년 동안 사법시험을 공부했죠. 그죠? 객관식 문제를 미친 듯이 연구했고, 미친 듯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그 당일치기 요령도 막 그러니까는 뭐 저는 이제 못 붙었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이제 1일차를 제가 2번 붙었는데, 이제 공부를 저는 그래도 약간 스타일이 성실한 스타일이라서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열심히 하는 편인데 자꾸 못 붙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이렇게 붙는 분들 보니까 얘네들은 뭘 하더라고요. 꼭 뭘 하냐면 당일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2차 시험은 저희 때는 사법시험이 하루에 보는 게 아니라 4일 내지 5일 동안 봐요. 4일 내지 5일. 그러니까 하루에 2과목 내지 1과목에 4일 동안 보는데 저희 때는 시험을 또 7월 달에 봤어요. 7월 달에 보는데 그때 당시 에어컨 틀어주나요? 안 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안 틀어주는데 시험을 보통 오전 10시, 9시부터 봐서 한 과목 끝나고 점심 먹고 2과목 끝나고 한 5시 정도 끝났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끝나는 그거를 뭐죠? 4일 내지 5일 동안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안 됐는데 붙은 애들을 보니까 시험을 보고 나면 체중이 막 10kg씩 빠지는 거예요. 10kg씩. 왜 그러나 봤더니 4일 동안 계속해서 당일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1차 과목은 하루에 보니까 하루만 당일치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며칠 봐요? 4일 내지 5일. 재수 없는 사람은 5일. 재수 좋은 4일. 선택감이 다른데. 그러면 4일 내지 5일 동안 얘네들은 막 매일매일 당일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잠을 안 자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거죠? 당일치기를 해야 이게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친구가 뭐 천재고 뭐 뛰어나고 그러다 하더라도 2, 3일, 3, 4일, 일주일 전에 본 거는 아삼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본인이 천재도 아닌데 일주일 전에 봤다고 끝내려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천재들도 저희 때는 사법시험 어떻게 해요? 50명, 40명 밖에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진짜 붙는 친구들이 진짜 뭐예요? 천재들이에요. 우병우 걔 천재예요. 그죠? 걔는 수속 20명, 30명 뽑을 때 수속한 애니까. 그러니까는 천재들도 뭐예요? 당일치기를 무조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막 거의 잠을 안 잡니다. 하루에 막 1시간, 2시간도 안 자요. 그걸 한 5일 동안 하면요. 체중이 한 10kg 이렇게 빠져요. 근데 저는 4번 봤잖아요. 4번 봤는데 이 차를. 살이 쪄. 저는 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러운 게 저는 이 차를 4번 봤는데 살이 찌는 거. 왜냐하면은 뭐 이게 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하루 만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오늘 봐도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뭐 밥도 먹고 뭐 이렇게 뒤적 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책이나 보고 있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4, 5일 시험 보고 나면 막 체중이 불고 막, 제 친구는 막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결론이 뭐냐면, 이게
모든 시험의 관건은 뭐죠? 당일치기 하는 게 관건이구나. 이걸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객관식 문제를 푸실 때도 안다고 맞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어떤 생각을 버리셔야 되냐면 5개 지문을 다 알아야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게 뭐가 문제? 이런 거죠. 우리 수험생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1번을 풀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2번을 풀고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다 생각을 하고 3번 봤더니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큰일 났다. 특히 시험장 가시면은 심장이 뭐죠? 콩콩콩 뛰면서 이제 어떻게 고민 모드로 가는 거죠. 고민 모드로 가가지고 또 이제 4번으로 가요. 4번 봤더니 세상에 또 몰라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고민 모드로 가요. 그러고 나서 5번 보면 어떻게 대충 뭐 맞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3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난다. 또 다시 고민해요. 근데 이 문제 이미 맞췄어요. 왜 그러냐면 틀린 것은 물어봤으면 1번이 답이었고요. 옳은 것이 물어봤으면 2번이 답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이거를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고민하면서 뭐요? 시간 잡아먹고요. 고민하면서 둘 중에 하나 팍 째어가지고 뭐요? 틀리고. 그래서 이중으로 손해를 봐요. 그래서 이것도 기계적인 건데 문제를 푸실 때 읽어보시고 맞는 것 같으면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보실 때는 꼭 뒤에다가 동글뱅이 이렇게 쳐놓으셔야 돼. 그것도 샤프로 치는 것보다는 색연필로 제가 해보니까 연두색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 연필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연두, 왜냐하면은 다른 색깔은 글씨가 밑에 안 보여요. 근데 연두색은 밑에 글씨 잘 보여요. 별것까지 다 가르쳐 드리네. 연두색 색연필을 이용해가지고 읽어보고 읽고 그냥 맞는 것 같으면 맞다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동글뱅이를 뒤에다 쳐놓으시고요. 2번을 읽어보시고 틀린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틀렸다라고 표시를 하고요. 3번을 읽어봤는데 몰라요? 절대로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고민하게 되면 틀리게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 민법은. 왜냐하면 잘 몰라서 고민한다는 말은 상식이 동원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럴듯한 걸 찾게 되거든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법은 그럴듯하고 상식적으로 보이는 게 항상 뭐예요? 오답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게 되면 100% 오답으로 쫓아가고요. 무엇도 잡아먹어요? 시간도 잡아먹어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모르겠다는 사실을 세모로 표시하는 거예요. 절대로 뭐 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고민한다고 시험장에서 뭐 되진 않아요? 해결되진 않아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이것도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이렇게 체크를 해도 뭐죠? 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거죠. 풀어봤더니 다 모르겠어. 다 세모예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절대로 고민하면 안 돼. 고민하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시간도 잡아먹고 아무거나 찍으면 돼요. 다 모를 때는 아무거나 찍으면 오지선다니까 20%의 확률이 있는데요. 괜히 이거 맞히겠다고 달려들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시간도 잡아먹고 100% 틀려요. 이런 거 느끼시나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는 2번 아니면 3번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고민해서 찍으면 확률이 꽤 높았거든요. 근데 민법은 고민해서 찍으면 무조건 X에 틀려요. 왜 그러냐면 고민한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그럴듯하고 말되는 걸 찾기 때문에 항상 뭐로 가게 돼 있어요? 오답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뭐 하지 마시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거나 찍는 게 확률이 높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이것도 모의고사 풀 때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습 안 해두시면 시험장에서 못해요. 정신이 없으니. 그래서 연습하실 때 이렇게 읽어보고 맞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맞았다고 체크를 하고 틀렸으면 어떻게 해요? 틀린다고 체크를 하고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결정장애. 못 쓰겠대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맞는 것 같은 거지 맞은 게 아니니까 자신이 없대. 그래도 해야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옳은 개가 2개가 나왔어요. 그죠? 아무거나 찍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시면 안 돼요? 고민하시면 안 돼.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예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꼭 그걸 어떻게 해요? 꼭 체크하시면 시간 절약되고요. 그 다음에 오류를 줄이고, 그 다음에 뭐죠? 문제를 또 이것도 몇 문제 더 맞출 수 있어요. 이게 묘한 게 과목당 한 문제만 더 맞아도 평균 몇 점이에요? 2.5점이에요. 두 문제 더 받으면 어떻게 해요? 평균 몇 점이에요? 5점이에요. 굉장히 큰 거거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이것도 모의고사 보시 나중에 또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결국 뭐예요? 그죠?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막 요새 걱정이 돼요. 진짜 우리가 올해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저도 이제 어떻게 내년에 또 기분 좋게 강의도 하고, 그죠? 많이 붙어가지고, 와, 거기 되게 많이 붙는 데더라. 이렇게 소문도 나고. 그래, 우리 원장님도 돈 좀 버시고, 그죠? 자, 일괄 연결권인데요. 중요합니다. 자, 이런 문제죠. 나대지인 상태에서 을 앞으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순서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갑이 새롭게 이 토지에 건물을 뭐 했냐면 신축을 했어요. 물론 을은 토지 저당권자니까 갑이 돈을 안 갚으면 토지를 경매하겠죠. 토지가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 경락받았을 때 갑에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한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기 때문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는 이해하시죠? 그죠? 그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건물은 뭐가 돼요? 철거가 됩니다. 철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멀쩡한 건물 철거되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고요. 문제는 채권자도 좋을 거 없고 채무자도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이 1억이고 경매 예상가가 토지가 1억이고 건물도 1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되면 절대로 1억이 안 나와요. 왜요? 이 땅을 경락받아서 쓰려면 건물을 뭘 해야 돼요?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건물 철거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죠? 갑은 뭐 할 겁니까? 막 신나통 들고 죽여라 자식들아 막 이럴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계속 유찰이 돼서 예를 들어서 7,500에 낙찰이 됐다면 을은 받아야 될 돈이 얼마예요? 1억인데 2,500을 들받죠. 갑은 더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땅 경매됐으니까 얼마 날렸죠? 1억 날렸죠. 건물은 반드시 철거되겠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철거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7,500 낸 사람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갑은 얼마 손해봐요? 2억 손해보죠. 건물은 철거돼서 없어지고 땅은 경매되고. 근데 실제로 돈은 얼마밖에 못 갚았어요? 7,500밖에 못 갚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자도 채무자도 좋을 게 없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토지만 경매하는 것이 FM이지만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싹 경매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일괄 경매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을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를 하면 이제 제값 다 받겠죠? 땅에서 1억 나오고 건물에서 1억이 다 나올 거고요. 다만 이 사람은 어디 저당권자죠? 토지 저당권자니까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고요. 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뭐 받을 수 없죠? 우선 변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법조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의할 점은 토지만 경매할지 아니면 일괄 경매할지 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일괄 경매하는 게 유리하죠. 그래도 갑은 일괄 경매해달라고 을에게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누구 마음이죠?
을 마음이다. 첫 번째 주의할 점이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이러한 일괄 경매가 가능하려면 건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인 갑을 소유해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남이 돈을 못 갚았더니 내 건물이 경매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돈을 못 갚아서 내 건물이 경매되는 건 상관이 없죠.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는 반드시 누구여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 소유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때는 일괄 경매는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일괄 경매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이 신축했더라도 정에서 갑으로 건물이 양도가 돼서 갑이 소유하고 있다면 이때는 뭐가 가능해요?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누가 신축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반드시 누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요건에서 니은번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는 일괄 경매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건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누구에 대해 저당권 설정자이어야 한다. 디귿번 읽어보시고 리을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요. 효과 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 받지 못하고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면제 받습니다. 판례를 볼게요. 1번. 1번은 의미 없고 2번입니다. 2번.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신축한 건물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일괄 경매 인정되지 않겠죠? 근데 나도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일괄 경매 청구가 가능하다. 3번.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를 갑이 양수받아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는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괄 경매가 허용되려면 반드시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누가 지었는지는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이제 박스 밑에 있는 제3취득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